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더 CEO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 부회장 모시고 벤처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벤처기업이라는 단어를 흔히 듣기는 하지만 이게 벤처기업이 정확하게 뭔지 또 이 중소기업이랑 차이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 개념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벤처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규모가 더 크면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넘어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또 상당히 새로운 분야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기업들 이런 기업의 형태를 저희가 벤처기업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벤처기업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은 일단 투자를 받아서 사업성이 좋고 기술이 괜찮은 기업을 투자하는 경우에 그걸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술 신용 보증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평가해가지고 우수한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 기술 스타트업들 이런 회사는 또 예비 벤처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벤처 기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벤처기업 협회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는데요. 그 협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는 1995년도에 설립된 그 사단법인입니다. 그 벤처 기업을 위한 정책 제언, 대정부 관계, 그 다음에 또 벤처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도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벤처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협회의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목표에 맞춰서 우리 기업이 협조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회원사들의 어떤 기술 혁신이나 경영 혁신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타트업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위한 그 선배 벤처들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이런 일들도 지금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의 벤처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벤처기업은 이제 정부에서 그 벤처기업 그 요건에 맞는 기업들을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만 4천 개 정도 되는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 3만 4천 개의 그 벤처기업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중소기업들보다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나고 또 고용 창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업체당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는 일반 기업의 한 서너 배 수준으로 고용 창출 능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들이고요. 또 수출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일반 기업보다 상당히 그 우수한 그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벤처기업들은 좀 어떤 영역이 좀 있는지? 네, 벤처기업도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요즘 부각되고 있는 그 ICT 이 분야에 대한 기업들이 새로운 그 성장 기업으로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히트쳤던 그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이런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제 벤처 쪽입니다. 사실 이제 벤처기업 하면 이제 생태계,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예. 국내 벤처 생태계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그동안 이제 저희가 1차 벤처 시대를 한번 거쳤습니다. 1998년도, 9년도, 2001년도까지 한번 겪었고 그 후로 한 20여 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벤처 생태계는 어느 때보다도 아마 잘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더 우리 벤처가 그 새로운 시대에 더 이렇게 앞으로 약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이 법이나 제도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장과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과 제도,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되는 게 벤처 생태계의 가장 큰 과제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중소기업들이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자금 문제입니다. 자금 문제인데 종전에는 이제 은행을 통한 그 대출 관행이 상당히 이제 자금 조달원으로서 크게 부각을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초기의 벤처기업들의 문제는 기술은 좋고 사업 전망도 있지만은 어떤 담보 능력이 없다든지 신용이 좀 모자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 중심으로 이 자금 생태계를 바꾸는 것. 이것은 한 3년 전부터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다 좀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금 조달 측면에서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은 평생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시설을 확장하면 확장한 대로 자금이 필요하고 또 시장 개척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그 금융 관행이라는 것이 대출 위주로 돼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아주 안전한 금융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망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벤처기업은 사실은 지금보다도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자금 조달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결국은 CEO의 어떤 능력, 그다음에 기술력, 시장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투자 수단도 많이 다양화됐지만은 보다 더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투자 금액도 세계 시장을 좀 이렇게 지향한다면은 상당히 그 원하는 만큼의 투자 자금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이제 한국에서 투자에 실패한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생태계를 좀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그 관계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또 뭐 하청을 주는 관계, 특히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기술을 가지고 기술만 이렇게 빼고 나중에 이제 거래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불공정한 거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 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격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와 국내와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못 받는 기업이 해외에서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뭐 기술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경영자들도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보다도 시장을 어디를 타겟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그 국내 벤처기업들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살아남아야 글로벌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큰 시장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관점도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투자자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내 시장에 국한된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 단위가 다 달라지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보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미국 시장에 가서 자금 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고 큰 돈을 이렇게 투자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면 벤처기업 협회 차원에서 최근에 집중하는 정책이나 사업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 협회에는 일단은 그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제 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 떠오르는 벤처들 있지 않습니까? 신생 벤처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제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거, 규제 문제, 아니면은 기존 시장과의 충돌 문제, 또 하나는 자금 조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해외 시장 개척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그러한 것들을 물론 극복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벤처기업 전체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다 하면은 저희 협회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그 벤처업계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면서 어느 때보다도 저희 벤처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벤처업계가 나서서 새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우리 벤처업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건의 이런 것들도 좀 활발히 하고, 또 일자리 창출이 지금 과제이니만큼 벤처업계가 나서서 새로운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협회가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식화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힘을 벤처기업에 실어주겠다는 이런 그렇죠. 의지로 보이는데 네. 그럼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그동안에 이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선거 과정에서 각 캠프가 어느 정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새로 그 출범한 정부에서는 벤처업계의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이 되는 문제를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증 연대보증 그 폐지 문제, 이것도 지금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미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창업과 관련된 기술 창업과 관련된 이제 전용 펀드를 만들겠다는 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지고 아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벤처 확인 제도를 민관화시키는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2+1 해서 사실 그 새로운 인력을 이렇게 채용하는데 벤처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또 2명을 채용하면 1명에 대한 또 그 임금을 보조하는 이런 정책은 벤처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혜택을 받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제2의 벤처붐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창업하는 그런 창업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단순히 창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벤처기업이 성장을 하고, 뭐 아까 얘기하셨던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라던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창업의 특성은 다산다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청년 창업이 1년에 한 2만 5천 개 정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창업이 한 10만 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창업자들이 물론 다 성공하고 다 성장하면은 가장 좋은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중국이 20년 내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뭐 알리바바를부터 뭐 비롯해가지고 뭐 틴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 기업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도 물론 뭐 생겼죠. 그 아까 말씀한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게 생겼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러한 기업들이 탄생해가지고 고용을 2,000명, 3,000명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창업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뭐 10개, 20개만 만들면은 아마 우리 경제에 큰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사실 뭐 창업하는 모든 기업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은 환경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데스밸리라고 하죠. 창업 후에 이제 3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데스밸리를 넘기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3년 생존율을 따져보면 일반 기업들이 한 38.2%, 한 40%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별다른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으면은 생존 그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과 자금을 적절히 지원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한 2배 정도 높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소의 연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정부가 자금과 적당히 연계시켰을 경우에는 삼전 생존율이 70% 가까이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창업에 관련된 그 전문적인 교육을 한 1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또 자금을 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 자금과 기술이 어우러지면은 그 생존율이 거의 90%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을 때 이 생존율을 어떻게 길게 가져가느냐, 생존 연한을 길게, 수명을 길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우리가 창업 생태계, 벤처 생태계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많은 기업들이 생겨서 많이 살아남고 오래 살아남으면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이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 만들기에 있어서 사실 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벤처기업들에게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벤처기업 협회에서 생각하시기에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대기업은 지난 뭐 한 10년, 20년을 돌아보면은 오히려 전체 고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사 대기업에서 고용을 늘렸다 하더라도 해외 현지 공장,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고용을 많이 늘렸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고용을 늘린 통계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대기업 고용은 이미 시대를 다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또 일반 중소기업도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그날 부도 안 나고 수명을 연장하기에 급급한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 25% 내지 30% 가까이가 그런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의 일자리를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많이 만들어내야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또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새로운 학문을 거기서 또 활용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답은 벤처기업이 아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순수 창업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순수한 일자리 증가 순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일자리 순증. 일자리 순증은 사실은 창업에서 93%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그 창업에서도 기술 창업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벤처 정책이나 또 벤처 업계가 분발을 하면은 순수한 일자리 증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그렇죠.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예. 그 벤처기업이 늘리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좋은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감소할 겁니다. 예. 그것은 뭐 로봇이나 생산 자동화라든지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일자리냐 하면은 기술이 있고 또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모험을 감수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벤처입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라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든지 고부가가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는 아마 그런 쪽에서 생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정부의 그 최근 일자리 정책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영하시는 그 CEO 입장에서는 네. 사실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벤처기업 협회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일차적인 문제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뭐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원가를 절감하고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하고 이런 경영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정규직은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정규직은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지 그 답은 사실 없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또 개념이 또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협회 자체가 비정규직을 최근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벤처기업들 자체가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쉽게 어디서 이렇게 리크루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직화 시키고 또 연구직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기업이 같이 간다는 공생 관점에서 볼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과는 저희가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근로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근로시간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일부 벤처기업에서 그 뭐 콘텐츠 관련되는 기업들 이런 데서 이제 그 노동 시간이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도된 점이 있습니다만 일부의 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짧은 기간 내에 납품 요구를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 수출 물량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인력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간다면은 근로시간은 단축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노동자들이 창의적이고 또 고부가가치적인 어떤 그런 업무를 한다면은 노동시간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계나 뭐 대기업이나 이걸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통적으로 뭐 노동의 강도가 강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동의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벤처기업 대부분이 그래도 상당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뭐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어쨌든 노동시간은 줄여야 한다는 게 대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최저임금이지 않습니까? 이제 최저임금인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똑같습니다. 최저임금도 물론 대기업 쪽에서야 뭐 최저임금 같은 걸 다 준수해야 될 것이고 또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기업이 이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경영이 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임금이라는 거는 노동의 질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벤처기업계에서는 뭐 가급적이면은 좋은 인력들을 모셔다가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이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하자는 게 이제 정부의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에 뭐 달성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희 벤처업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쪽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 부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더 CEO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